안녕하세요. 평화인문학 강좌에서 평화와 생태정의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눌 유정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기후위기, 생태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평화와 생태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015년에 우리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라는 생태 회칙을 발표하셨습니다. 7년이 됐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 7주년을 맞아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어머니 대지와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 실천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바다와 강의 오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태평양 저 먼 곳에 가면 우리 한반도보다도 훨씬 넓은 플라스틱이 둥둥 떠 있는 대륙 같은 플라스틱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계속 고래나 물고기들이 또 바다 거북이들이 무태 와서 해안에 와서 그냥 죽어 있는 모습, 때로 죽어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이 죽은 물고기나 고래나 배를 갈라보니까 배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바다에 사는 그런 생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 한반도 아마 서해 바다 어느 곳인데요. 저기 둥둥 떠 있는 플라스틱, 당연히 물도 더럽겠죠. 그리고 이렇게 플라스틱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중금속이 또 오염이 돼 있을 거고요. 또 후쿠시마에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방사능 오염 물질이 또 많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합니다. 당연히 저렇게 물고기가 때로 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회 같은 거 좋아하시죠? 회를 드시면 좀 위험하시겠죠? 또 그러면 살아있는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뭐 찌거나 불에 데워서 이렇게 막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매운탕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그것도 그렇다고 해도 뭐 플라스틱이 없어지거나 또 중금속이나 방사능 오염된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숲의 파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2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호주의 산불입니다. 6개월 정도 계속 탔죠. 그래서 산에서 탄 불이 대도시로 넘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 시민의 아파트에도 이 냄새가 배고, 그래서 창문도 못 열어놓고 그렇게 지냈다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터키, 또 그리스가 지금 계속 불타고 있어서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 유적들이 다 타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올림픽 때 여자 배구 함께 했던 터키 쪽으로 묘목을 보내기 운동 같은 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묘목을 심으면 그게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는 데는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하겠지요. 자, 세 번째는 사막화입니다. 물도 오염됐고, 그 다음에 숲이 다 파괴되고, 불에 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 큰 나무들을 베서 뭐 가구를 만든다던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막화가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모든 곳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남미의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는 거 아실 거고요. 저 위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아 쪽에서 사막화가 아주 심하게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대륙이 그래서요. 저희가 황사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죠. 저희 나라의 서쪽에 큰 중국 대륙에서 그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많은 중금속에 오염된 또 그런 먼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물종의 멸종입니다. 매년 1만 7천여 종에서 15만여 종이 지금 생물종이 멸종된다는 것,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조류, 그러니까 새들이죠. 새들이 많이 지금 멸종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따옥이라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따옥, 따옥, 따옥 소리 이런 그 가사가 있는데요. 지금 따옥이는 한반도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포유류도 굉장히 많이 멸종동물에 속하는데 북극의 북극곰, 그 다음에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판다, 뭐 이런 곰들이, 그런 동물들이 지금 멸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멸종 이유를 보시면 그 동물들이나 식물이나 살고 있는 그 서식지, 그들만의 그 터전, 이것을 인간들이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창 저희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고 있을 때 한국에서 새만금 갯벌 개발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잠시 친정에 저희 아이들을 맡겨놓고 새만금 갯벌을 방문을 했어요. 거기 가서 그 갯벌 길을 쭉 걸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걸으면서, 아, 여기가 개발이 되면 갯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새만금이 그 철새들이 이 철마다 날아다니죠. 그 중에서 이 새만금에서 많은 그 풍부한 먹이가 있기 때문에 한창 동안 철새떼들이 와서 이제 오랫동안 날아왔으니까 쉬기도 하고 배가 고픈데 그거 먹이를 통해서 갯벌에 있는 생물들을 먹으면서 힘을 얻고 다시 날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류장, 중요한 곳인데 그곳이 이제 파괴됨으로써 철새떼들이 와서 머물지 못하고 지치고 배고픈데도 또 다시 쉴 곳으로 날아가야 되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새만금 그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고 실제로 제대로 개발이 되지도 않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해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이 잘 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렇게 한번 파괴된 곳은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갯벌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또 4대강 개발이 있었죠. 그때도 사실 이 강은 제 생각에는 한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핏줄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멀쩡한 핏줄을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서, 더 좋게 한다고 그러면서 핏줄을 끊고 묶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의 행동을 저희가 했었죠. 우리나라 땅에, 그 흐르는 누이 강에. 그래서 그 강 주변이, 그리고 강물이 얼마나
오염되고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됐다가 지금 다시 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개방하면서 조금씩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강이나 갯벌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강 그 자체, 갯벌 자체를 메우고 그래서 인간이 살기 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울려서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연결된 생물들, 그리고 결국은 이익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폭발 문제인데요. 5세기 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이에요. 그때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때죠. 그때 인구가 2억 5천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양에서는 중세 시기가 있었는데 1000년 동안 중세 시기를 거치고 나서도 인구가 5억? 뭐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한 500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 지금 80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생태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지구가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견딜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한 10억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80억이라는 것은 80억의 인구가 의식주를 잘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행복감을 느끼고 살려면 사실은 지구가 8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인구학자들이 예상하기를 그러니까 올 21세기 안에 100억 명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년들이 비혼자들도 많고요. 결혼을 해서도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인구가 이제 한 80년 안에 100억이 될지 아니면 한국만 이렇게 그 인구가 줄어서 한국이 좀 인구를 주는데 기여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는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삶을 걱정하고 있죠. 어떻게 내가 일하고 생존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느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인구들이 어떻게 이 안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생태 위기 상황 중에 핵 위협입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에서 핵 사고가 있었죠. 원자력 발전소라고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 생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핵 발전소라고들 얘기하고요. 이 사고로 저기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러니까 핵폭을 당한 거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사진으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체르노빌에서 방사능 픽폭 당한 사람들 그리고 생물들 그 땅, 식물들 어떤 모습으로 변했나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괴기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더 끔찍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체르노빌은 그래도 이 우리 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도쿄에서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 열린 도쿄 쪽이랑 이 후쿠시마랑 거리가 생각보다 꽤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그 후쿠시마가 사실은 핵 발전소하고 농토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보통은 핵 발전소는 바닷가 근처에 짓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한반도 핵의 고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핵의 고리를 보시면 대부분의 핵 발전소가 해안가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이 한반도 핵의 고리,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중국 이렇게 딱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유럽에서도 핵발전소가 많았지만 독일이 가장 먼저 핵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지어진 것을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유럽은 많이 없애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것도 이제 가동 중지를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 사고가 있었음에도 지금 한국과 특히 중국은 서해안 쪽으로, 우리 서해안과 아주 가까운 곳에 엄청나게 핵 발전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경주 쪽, 부산 쪽 이런 곳에 뭐 고리 발전소니 월성 발전소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리 월성이 어디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찾아보면 거기가 부산하고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노후된 핵 발전소가 파괴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만 하루면 완전히 방사능이 뒤덮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마스크 써도 전혀 소용이 없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짓고 있는 많은 핵발전소들, 이것이 지어지다가 제대로 안정되게 지어져도 한 30년쯤이면 노후가 돼서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들 진단을 하는데, 짓다가 부실 공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땅으로 바로, 우리 바다와 우리 땅으로 바로 방사능이 온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체르노빌에서 보여드렸던 그 소년처럼 이렇게 핵폭발이 일어나면 중국, 한국의 모든 어린이들 또 성인들 다 저런 식으로, 저것도 약한 정도의 피폭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핵 발전소를 녹색 발전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한편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저희가 매일 먹지요. 일일 일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보통 하루에 3끼를 먹는다, 이렇게 봤을 때 3끼 중에 만약에 2끼 정도는 뭐 유기농 음식을 먹는다. 근데 계속 유기농 음식 먹기 맛없고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마트라던가 24시간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곳에 가서 사오는 음식들 대부분이 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GMO라고 해서 인공 감미료라고도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늘 먹죠. 그렇지만 늘 먹으면서 그것을 만드는 회사라던가 이렇게 유통시키는 곳에서는 전혀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그 결과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 실험과 그런 업적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 있죠. 제4차 산업혁명에 들어와서 많은 과학적, 첨단 과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과 조금 분리된 영역도 있지만 인간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여러 과학 개발, 기술 개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음식을 가지고 하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그런 종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유전자 조작하는 음식들을 저희가 먹었을 때 모르겠어요. 저처럼 어느 정도 중년기를 맞은 사람은 앞으로 그런 오염된 음식, 유전자 조작 음식을 먹어도 몇십 년 살다가 이제 갈 수 있지만 지금 태어나고 있고 한창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사실은 모릅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얼마나 섭취하고 있느냐, 기사가 났었습니다. 경향신문에 여러분 요번 일주일도 여러분은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드셨습니다. 한 달이면 저희가 신용카드 4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거죠. 저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먹어서 저희 위나 장으로 해서 배설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호흡기나 우리의 혈관, 그리고 우리의 뇌, 우리의 호르몬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물속에 사는 고래라던가 또 아니면 물 위에서 날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 이런 그런 동물들은 뱃속을 갈라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아니라 아예 정말 플라스틱 병, 이런 것들, 큰 조각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고 있는 이상 우리 사람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삼키는 경우는 아기들이 처음에 모르고 이게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모르고 삼키는 경우 이외에는 성인들은 절대로 플라스틱을 먹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평균 4장 정도의 신용카드를 미세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날지,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병원에서도 진단할 수 없는 불치병, 희귀병,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길지 저희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경험은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인류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세를 살면서 아마 인류세가 끝나고 인류가 다 멸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그런 생물들이 인류세에서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치맥, 그래서 이 닭뼈들이 왜 이렇게 많구나. 우리의 화석으로 그렇게 깔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께 사실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맨이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영상 작가가 만든 건데요. 이게 저작권에 혹시 걸릴지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주요한 장면만 좀 이렇게 한 장으로 보여드렸어요. 이게 모양을 보시면 지붕과 집 모양이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얘기를 했는데, 강의 초반에 찬미받으소서에 이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고 교황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집 모양으로 지붕과 이렇게 몸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맨이라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면 제일 위에 지붕 모양으로 화면이 시작합니다. 평화롭죠. 나무화가 있고요. 평화로운 대지에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또 그냥 놀이 삼아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 하늘이 넓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이 헬로우 하고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동물들을
해치고, 신발을 만들어 신고, 악기도 만들고, 자기의 그 장식, 뭐 귀걸이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도 베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동물들 가지고 실험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실험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 장면에는 쓰레기만 덮인 그런 지구에서 헬로우했던 사람이 또 헬로우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만 있는 그 땅에, 우리 지구에 외계인이 나타나요. 외계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왕처럼 앉아있는 우리 인류를 툭 때리고 여기는 살지 못할 곳이다. 그리고 도로 날아가죠.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제가 이 영상을 초등학생들한테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무척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이 평화와 생태 정의에 대해서 나누고 한번 이 영상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대인은 아주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태로운 삶을 만든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인간의 자기중심주의, 나만 행복하고 나만 가져야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자연 파괴, 그다음에 자연 속에 있는 모든 생물종들을 파괴했고요. 결국 지금 저희는 코로나 상황 앞에서 우리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우리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정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말에서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정신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져 있지요. 우울증이 깊고요. 그 깊은 우울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자기 자신을 해하거나 아니면 묻지마 폭력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저희는 저는 정신적인 위기, 그리고 한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현대인들의 그 관계를 보면 모든 것이 깨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집에 사람들이 가족이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 갈등 상황이 굉장히 늘어났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는 불화를 많이 겪습니다. 물론 가족의 소중함도 많이 느끼게 됐죠. 그래서 이 불운한 상황, 위태로운 삶 안에서 가족이, 다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소중한 귀한 분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꼈다면 정말 다행이겠어요. 하지만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 해치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당연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내가 고립되는 것처럼 자연과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분리되어 있죠. 뭐 피서를 통해서 잠깐 바닷가에 가거나 산을 찾거나 계곡을 찾기 이전에는 우리는 아스팔트 길과 시멘트, 네모난 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과 자연과 우리가 멀어짐으로써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존재, 초월적인 존재, 근원적인 존재도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금 마치 자폐아처럼, 고아처럼 위기를 겪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요.
이분이 197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벌써 인간은 병들어 있다라는 어떤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시면 오늘의 인간, 그러니까 50년 전의 인간입니다. 오늘의 지금처럼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도시가 아주 세련되게 발전해 있지도 않았어요. 당시는 그 71년이면 전태일이라는 청년이 그 노동을 하다가 밤새 노동을 하다가 노동 착취를 당해서 죽은 지 1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이 전태일의 죽음을 본 김수환 추기경은 경제가 이미 아직 발전하기도 전에 오늘의 인간이 병들어 있다고 벌써 말씀하셨죠. 근데 5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도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50년 후에 우리의 삶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의 사회는 확실히 불건전하고요. 정신적, 물질적 공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죠. 정말 물질적으로 발전했는데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인간성도, 우리의 영성도 발전했는지. 오히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얼은 빠져버린 공허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고립된, 소외된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저기 호남 정유라는 그 사진이 있어요. 이게 1970년대, 그러니까 한창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했던 그 초반의 공장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40, 50년 후에 아래 보시면 최첨단 그 시설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한국이 1970년대만 해도 후진국이었죠. 근데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국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은 과연 최첨단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행복지수가 높은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여러분들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1962년에 레이첼 카슨이라는 미국의 생태론자라고 할까요? 이분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962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DDT라는 살충제, 이게 사실은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갖고 갔던 건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그때 뭐 군사들 또 일반 시민들한테서 이나 벼룩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때 이 DDT를 살충제로서 뿌렸죠. 그래서 이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서 뿌렸는데 이게 살충이니까 벌레만 죽여야 되는데 벌레만 죽인 게 아니라 살충제를 먹은 벌레를 또 먹는 새들, 개구리들, 또 그 살충제를 뿌린 곳의 땅에서 난 곡식들을 먹은 사람들, 이게 다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푸릇푸릇하게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새들이 오고 나비가 날고 벌이 웽웽거리고 날아다녀야 되는데 벌레가 죽고 새들도 죽고 곤충들도 죽었기 때문에 침묵의 봄이라는 거죠. 봄이 와도 들녘에선 새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 당시 새와 풀벌레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포유류, 다른 큰 동물들, 더 큰 철새들,
그러니까 그곳에만 사는 새들이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꿀벌들이 멸종하고 있다. 때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사 드시는 꿀이 있죠. 뭐 여러 꿀들이 있습니다. 뭐 밤꿀도 있고요. 가장 흔한 게 아카시아 꿀이죠. 이게 진짜 꿀이냐? 모릅니다. 거기에 설탕을 타서 양봉업자가 만든 것일 수가 있어요. 진짜 꿀도 물론 있겠죠. 아주 귀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꿀을 만들어주는 벌꿀들이요. 그냥 꿀만 만들어주고 자기네들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구에 있는 식물의,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식물의 40%를 이 꿀벌들이 수분을 해줍니다. 날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하면서 맺어주는 거죠. 암수를.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은 것들을 저희가 인간들이 먹게 되는데 꿀벌들이 멸종하면 인류가 멸종할 것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우리가 식량이 부족해지면 그것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핵을 보유한 강대국들끼리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핵전쟁을 벌일 것이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핵사고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핵사고는 발전소에서 뭔가 잘못돼서 된 건데 아예 핵무기를 미사일로 던진다. 그러면 그 파괴력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은 그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이 더 이상은 이걸 방관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이기심 그리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래서 이 지구의 나무, 물, 모든 것들, 동물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그런 정복, 지배욕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약하고 병든 생명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은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하지만 사실 여전히 저희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인간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리고 뭐 관리하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지금 파괴되어가는 이 지구, 우리 공동의 집을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리고 조금씩 자기의 그 이기심을 버리고 봉사하고 다른 생명체들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임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특별히 여성은 생명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의하면, 자, 이 성경이 어디냐? 성경에 여성은 생명이다.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성경 아무리 찾아도 이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창세기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류가 나오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담은 남성의 대표, 하와는 여성의 대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의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 아담은 뜻이 흙, 땅이라는 뜻이고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속에 창세기에 하느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내셨다. 그리고 당신의 숨을 코에 불어 넣어주셨다. 이 말이 바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무슨 뜻이냐면 하와의 뜻이 바로 생명의 어머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담은 남성, 하와는 여성 이렇게 지금처럼 생물학적으로 분리된 그런 성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 진흙으로 빚으신 인간인데 거기서 아담이라는 어떤 존재성과 하와라는 존재성, 생명의 어머니가 만나서 지금 이렇게 인류가 번성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제목이 여성은 생명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럼 남성은 생명 가까이 있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구절을 갖고 온 것은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운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그 유치원 학교에 가기 전에 제가 집에서 한 6년, 7년 정도 육아를 하면서 엄마라는 존재, 그러니까 제가 여성이고 엄마로서 아이들이 이 오염된 위태로운 생태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고통, 병을 끼고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여성은 생명 가까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저희 남편이 곁에 있었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아이들이 아플 때 함께 돌봐줬습니다. 따라서 여성인 제가 아이들을 낳아서 1차적으로 키우고 돌봤지만 남편이 옆에서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온전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 태어나서 한 성인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런 자리가 가정인데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생명의 아픔, 고통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되는 자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집에서는 어떤 어머니, 여성의 역할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면, 자,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GMO라든지 오염된 음식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 살리는 그런 운동, 실천이 필요합니다. 김수환 추기경 역시 우리가 산업화, 아까 1970년, 그래서 청년들이 착취를 당하면서 공장에서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면서 망가진 것이 우리 농촌이었거든요. 농촌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도시 빈민으로 들어와서 산업화 현장에 들어왔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근대사를 보면, 그러면서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희생당한 곳이 농촌이고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시골, 저 지방의 농촌,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농민들만이 희생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농사 지은 것이 그곳에서만 다 먹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농업과 농민을 희생한다는 것은 모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전체 삶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희생, 그 결국은 농업과 농민을 희생시키는 게 부메랑으로 이 도시까지, 서울 지역까지 다 올라온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인슈타인 말씀드리면서도 식량이 꿀벌도 죽고 농민들도 다 사라져버린다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인류가 멸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
그 영상이 한 4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농촌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건가는 우리가 뭐 긴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뭐 공업화가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의 소중함을 잊고 있지만은 우리 옛날에 그 농경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한 5천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는 늘 농업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대본이었어요. 그것이 뭐 삶의 근원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농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삶과 유리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 또 그런 의미로 농촌은 우리 모두의 어떤 그 생명의 젖줄 또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외국의 농산물들이 이렇게 막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이 열리니까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자칫하면 우리 농촌이 그 전망의 위기에 처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그 생명의 젖줄이고 우리 마음의 고향이 폐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농촌을 살린다 안 살린다 그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5천 년 동안의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맥줄이 이어지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것과도 연결된다고 볼 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앞장서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하자. 이래서 이제 시작되었고 농촌만을 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도 함께 살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농민들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인 그 도시 사람들이 힘을 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그런 데서 농촌과의 그 어떤 직거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농촌에서 살리는 생산하는 것을 우리 뭐 본당 차원에서도 말이죠. 그 많은 이들에게서는 하는 그런으로서 동참을 하고 있는데 농촌을 살림으로써 우리가 이런 그 농촌에서부터 형성된 어떤 공동체 의식,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웃과 함께하는 무슨 그런 나누는 정신이라든지 그런 가치관들 이런 거 또 생명운동 그것도 농촌과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운동 우리 환경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운동이다, 환경운동이다, 혹은 또 우리가 잃고 있는 그런 공동체, 그의 가치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농촌 살리기 운동과 아주 굉장히 밀접히 관계가 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농촌을 살리고 우리 농민을 살리는 것은 사실은 도시도 함께 살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농자 천하지대본 이것처럼 농촌이 우리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한국 지금 농촌 현실을 보면은요, 식량 자급률이 20%가 좀 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75% 이상 수입을 하지 않으면 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다 하면은 지금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만 가지고 먹는다고 하면은 이틀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식량 자급률 중에서 쌀 자급률이 그런대로 95%인데요. 사실 95%라고 해도 우리 한국에 있는 뭐 한 6천만 명이 조금 못 되죠. 이 사람들이 세 끼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죠. 올해도 지금 북한이 그 식량이 모자라서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식량 자급률이요, 80%가 넘습니다. 근데도 주민들이 굶주려 하는 것은 북한은 수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 생태 위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그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서 만약에 흉년이 들어버렸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당연히 자기네들 국민들에게 쌀을 주겠죠. 수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식량 자급률 23%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틀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심각한데요. 현재 우리 전체 한국 인구 중에서 농민들이 5, 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5, 6% 중에 대다수가 70대, 80대의 노인입니다. 따라서 이 노인분들이 10년, 20년 후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면 한국은 농토가 있어도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젊은이들이 귀농을 해서 우리 땅과 가까이 그리고 농사를 건강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로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되도록이면 수입품보다는 우리 땅에서 난 오염이 덜 된 건강한 음식을 먹어주는 게 결국은 이게 농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주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요즘에 탄소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 있는 것들을 수입해 와서 먹으면 이 굉장히 그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까이 우리 땅에서 제철에 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이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땅, 우리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화면 포스터 보시면 2019년에 그 추수한 도농 한마당입니다. 도농이라는 말이 도시와 농촌, 도시에 사는 분들과 농촌에 사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가지고 잔치를 여는 것이죠. 자, 2020년에는 없어요. 자, 2021년도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지만 저 도농 한마당 잔치를 할 수가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것도 저 때는 굉장히 흥겹고, 또 저런 한마당 잔치를 하면서 바로 농산물을 직거래,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이웃을 하고 이제 앞으로도 함께 그 농사 지은 분들과 함께 이웃으로서 함께하는 그런 잔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자, 이 코로나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든 거죠. 누구 탓이 아니죠.
바이러스 탓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은 저희 이 강좌에 맞게도 정의, 생태 정의와 평화야말로 창조의 질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는, 하느님이 처음에 인간을 빚어서 만들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준 것이 바로 생태 정의의 삶. 그리고 생태 정의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지구에 깃들여 사는 모든 존재들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음을, 그런 선언임을 추기경님이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이런 녹색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둥,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파괴된 생태계를 관리하고 앞으로부터 책임지고 돌봐줘야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저 이 지구의 다른 많은 생명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한 구성원일 뿐이다. 이 지구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면 그 중에서 인간이 우뚝 선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한 구성원, 함께 어울려서 분수에 맞지 않게 이기심과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하나의 일원이다, 한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평화 생태 정의를 위한 길을 보시면,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각성,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런 거 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이 생태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 올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에 사는 사람은 농민들과 동반자라는 것,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것을 사주는 그런 위에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것, 이거를 인식해야 되겠고요. 또 가만히 전 세계 상황을 돌아보면 가장 가난한, 가장 많이 파괴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원한 물을 먹죠. 더우면 선풍기와 에어컨을 틉니다. 그렇지만 가장 파괴된 곳에서, 가장 파괴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도 못 먹고요. 하루 종일 한 양동이의 물을 찾아 헤매기 위해서, 흙탕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일상에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해야겠죠. 자, 올해 찬미받으소서 그 발표 7주년을 맞아서 여러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후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9일 동안에 9일 기도하듯이 9일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태적인 실천을 해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자가용을 사용하기보다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텀블러라든지 또 시장 바구니 갖고 다니는 것,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다는 것.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오염 상황, 또 그 홍수가 나고 산불이 6개월 이상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내가 하는 작은 실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작은 실천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본 내 이웃들이 함께 할 때 나의 자존감도, 정신위기에 처한 나의, 그리고 내 이웃의, 내 가족의 그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을 작은 실천이라도 가치 있게, 내가 정말 쓸모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고, 뚜벅뚜벅 그래도 용기 있게 반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기도를 이렇게 제안 드리면서 내가 뭔가 의미 있게 가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반성하는 마음이 들면 이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또 때로는 기도를 바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생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눠봤고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